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선우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선우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이 모임이 시작된 게 꽤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알아요. 30년이 넘으셨죠? 거의 남지심 선생님께서 이 단체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이름을 들었던 바고, 그래서 그 당시에 30여 년 전에 좀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해보자 라는 불자들의 모임으로 시작하셨던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불교가 단순히 기복화되어 있는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불자가 되자라는 취지로 이 우리는 선우라고 하는 이 단체가 만들어져서 오늘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네, 제가 1986년에 서울대학병원 법사로 들어가서 이제 5년 동안 활동을 하다가 그 소아병동에 아픈 어린이들을 제 눈으로 중환자실, 갓 태어난 아기들의 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내가 출가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또 병원에 아픈 분들을 뵙다 보니까 그곳에서 저는 생로병사를 다 봤거든요. 태어나는 것도, 병드는 것도, 늙어가는 것도, 죽어가는 것도. 그래서 제가 그때가 26살이었는데 제 젊은 날에 그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법사 활동을 하며, 그때에 이제 정말 그 생로병사가 단순히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현실의 문제이구나 하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었고요. 그러니까 산 사람을 보는 숫자보다 아프고 병들고 고통받고 그러고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영안실에 가서 연불해드리고 떠나보내드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아픔을 겪고 또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젊은 사람들도 아프거든요. 예, 젊고 늙고 하고 상관이 없죠. 나이하고도 상관이 없이요. 또 저는 이제 워낙에 오랜 세월을 환자들 곁을 지키는 위치에 있었고, 또 지금도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루에 한 2~3건 이상씩은 그 연락받는 게 주로 편찮으신 분들, 뭐 이제 암 수술을 하셨거나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자주 접하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의 연락을 받게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새 삶을 찾게 되었는지를 저에게 전해주기도 하시고, 뭐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어나는 순간 이게 병들고 늙어가고 죽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참 벗어날 수 없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 일본에는 하이쿠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하이쿠라고 하는 건 짧은 시라는 뜻인데요. 짤막한 한 줄. 그래서 제가 20대 때 그 마츠오 바쇼라고 하는 분의 시인의 그 하이쿠를 되게 좋아했어요. 짧은 말 한마디 속에 굉장히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서 하이쿠 읽는 거를 좀 즐겨 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이사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 그 이사라는 분도 한 줄의 시를 쓰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존경을 받는 분들이시죠. 예, 뭐라고 썼냐 하면, 올해의 첫 매미 울음. 그러니까 시예요, 이게. 올해의 첫 매미 울음. 인생은 쓰라려, 쓰라려, 쓰라려. 이게 시예요. 끝! 그냥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죠. 뭐 긴 말이 뭐 군더더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 올해의 첫 매미 울음. 매미가 울음소리를 한번 내려면은 그 껍데기를 벗고 나오기까지 7년의 세월을 보낸다잖아요. 그러고는 껍질 한번 벗고 하고 울어제쳐야 돼. 그 울음소리 자체가 쓰라림인 거예요. 우리 아기들 태어나서 첫 아기가 응애 하고 울 때에 그것도 쓰라림 아니겠어요? 인생은 쓰라림, 쓰라림, 쓰라림. 그리고 이제 그 하이쿠 중에 아주 재밌는 글이 많은데 이런 말도 있어요. 울지 마라 풀벌레야. 울지 마라 풀벌레야. 사랑하는 이도
별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떠나는 것을. 딱 요게 시예요. 너무 멋지죠? 응. 그래서 정말 그 이사야의 시처럼 인생은 쓰라려 쓰라려 쓰라려인가요? 어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대충 살만하면 쓰라림이 뭔지를 모르죠. 사실은 대충 괜찮아 살만해 하는 것도 그게 쓰라림인데, 고통인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잊고 사는 거죠. 예, 생로병사가 주는 근본적 고뇌가 우리에게 파들어오기보다는, 특히 요즘에 MZ세대라 젊은 세대들의 경우는 더욱더 괴로움과 고통을 들여다보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가능하면 그런 거는 외면하고 즐겁고 재미있고 유쾌하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것들. 그러다가 본인에게 괴로운 일이 덜컥 다가왔을 때 갑자기 이게 뭐지? 이렇게 싶어지기도 하죠. 젊다 그래서 고통이 안 오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요. 고통이 뭐 나이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책이 재미있어요. 그 시절에 뭐 그리스나 또는 뭐 이제 페르시아, 이집트, 리비아, 또 그 바빌로니아, 이런 고대 국가들의 풍습, 습관, 종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책은 두껍지만 내용은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바빌론에서는 사람이 아플 때 이제 그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없기 때문에 환자가 생겼어, 집안에. 그럼 어떻게 하냐면 스퀘어, 광장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가 그 환자와 똑같은 병을 알아본 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자기가 알아보진 않았는데 본인이 아는 사람 중에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을 본 적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그 아픈 걸 본 일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환자 옆으로 가요. 그 환자 옆에 가갖고 병에 대한 그 치료와 지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거를 나누어 주고 공유해요. 요즘은 우리 인터넷으로 자기 아픈 병 증상 치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뭐 전 세계적으로 공유하죠. 예를 들어 누가 이명 증상이 있다. 이명에는 어찌어찌 하라. 뭐 내가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아프다, 아픈 증상에 따라 어찌어찌 하라. 모든 사람이 세상에 그 치료 방법을 가르쳐주는 의사예요. 그게 그 시절에 이미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환자 옆에 가가지고 다 가르쳐줘. 그래서 자기가 시도했던 요법들, 그리고 다른 환자가 시도했던 요법, 이런 것을 가르쳐줘. 예. 그러고 나서 시도해봐라. 야, 이렇게 하니까 낫더라. 뭐 이러면서 이제 권해주고 해요. 근데 중요한 법이 하나 있어요. 법칙은 뭐냐면, 누구나 아픈 환자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건 안 돼요. 아픈 환자가 광장에 드러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거나 이러면 모르는 척 지나가는 건 안 돼요. 다 가서 한마디씩 위로를 해야 돼. 그게 법이에요, 말하자면. 예, 그게 고대 국가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재밌는 게, 고대의 그 종족 중에서 많은 종족 가운데 한 부족은 아기가 금방 갓 태어나면은 사람들이 그 아기 태어난 집으로 다 모여요. 동네 사람이. 예, 그래갖고 아기가 다 그 태어난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냥 지금 우리는 선우 법당 마냥 다 들어와. 그래가지고 빼곡하게 둘러 앉아요. 아기 주변으로 동네 사람이, 마을 사람이 다 모여. 다 모여서 뭐 할 것 같아요? 그치, 축하해 주지. 축하해 주겠지. No, 축하하지 않아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온 동네 사람이 싸그리 다 모여야 돼. 또 애가 태어나면, 아기 태어났네 이러면 다 모여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기 태어났으니 당연히 축하하죠 라고 하잖아. 축하하지 않고요, 다 모여서 둥그렇게 앉아갖고 일단 한바탕 다 대성통곡을 해. 싸그리 다 대성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면서 엉엉엉엉 시원한 바탕 울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부족장이 대표로, 그때부터 이제 부족장이 연부를 하듯이 읊기 시작을 해. 뭐를 읊느냐?
이 태어난 아기가 앞으로 겪어야 될 고난과 괴로움과 슬픔이 어떤 것들이 닥쳐오게 될 것인지를 쫙 연불 하듯이 열거를 해요. 한 인간이 죽는 날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겪어야 되는 고통, 괴로움, 쓰라림, 슬픔, 배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걸 네가 다 겪어가야 하느니라. 이 말을 애기한테,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미리 인생길을 쫙 로드맵을 다 주는 거야. 지도서를 펼쳐서. 우리처럼 막 축하를 하고 그냥 congratulation 막 케이크 사다 주고 애기 신발 사다 주고 하고 막 유기농으로 먹으면 좋다는 데서 갖다 주고 이런 거 일체 없어. 다 뭐다? 죽음으로 간다. 이제 이거를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이식을 했대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시절의 사람들이 훨씬 철학적이죠. 굉장히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고차원이에요. 축복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시무시한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걸 보는 순간 그 의식은 너무 미개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죠?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생이라는 것이 진짜 고통스럽고 쓰라림인지 슬픔이고 괴로움인지 이것이 훨씬 더 진실하고 정직한 것일 수 있다. 만약에 갓 태어난 아기가 정말 예상치도 못하게 지금 이런 이야기 끝에 애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아이가 예상치도 못하게 부모의 유전병을 물려받게 되었다면 그 살아가야 할 아이가 짊어져야 할 고통을 상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유전병도 유전병 나름이에요. 유전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받게 되는. 부모도 자기에게 그런 유전자가 있는지 옛날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그런 유전 종자가 있는지 조상대대로 그게 내려왔는지 어찌 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병이 생겼고 결혼했는데 자기 애한테 또 그게 유전으로 물려지고 이러죠. 그럼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바로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나 버려요. 그죠? 그 태어나면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짐덩어리를 이 아기는 모르는 상태에서 짊어지고 히말라야 산을 오르듯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저한테 이제 자주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해 주시는 그 박문호 박사님이 작년에 저한테 소개해 준 책이 있어요. 유전자 사냥꾼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아마 이게 품절이 됐을 거예요. 유전자 사냥꾼 너무 좋은 책이었어요. 쓰신 분은 다른 분인데 여기에 도움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낸시 웩슬러라 그래가지고 이 낸시 웩슬러는 지금 현재 과학자, 신경심리학자인데 이분이 원래 이제 대학 다닐 때까지도 몰랐다가 23살이 되던 해 전공을 바꿔갖고 자기 엄마의 유전병에 대한 걸 알게 돼요. 엄마의 유전병을 알면서 그 공부의 방향을 확 바꿉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인류의 어마어마한 유전병에 대한 내용을 발명해내는데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거예요. 이 낸시 웩슬러라는 분이 자기 어머니가 헌팅턴 병에 걸려요. 헌팅턴 병이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자, 아니면 들어본 적이 있는 분. 예, 한 분밖에 없죠. 못 들어보던 이름이죠. 예, 헌팅턴 병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병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만이라도 이 이름을 듣고 이러한 질병을 앓는 자가 세계의 이 지구촌 안에 많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덜어주게 되는 사실이에요. 나하고 무관한 것이 아니고 내가 몰라도 되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그걸 한 사람이 알므로 해서 우리는 얼마나 진화의 과정을 통해 그 질병을 없애는 데 기여하게 되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1968년에 이 낸시 웩슬러가 23살이 됐어요. 혹시 학생 올해 몇 살이에요? 25살? 그 낸시 웩슬러가 23살이었으니까 동생뻘이었어 그때, 그죠? 자, 그 당시에 뭐냐면은
이 웩슬리의 어머니가, 이 낸시의 어머니가 헌팅턴 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 그런데 이 헌팅턴 병은 뭐냐 하면은 이 신체가 내 뜻대로 되질 않아서 막 지 맘대로 막 움직여요. 팔다리가 막 그냥 온몸이 막 이렇게 막 움직여서 돌아다녀요. 내 의지로 멈출 수도 없고 내 의지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막 뒤틀리면서 막 온몸이 팔다리가 다 꺾어지고 이래서 여기 있다 저쪽으로 굴러가서 쾅 부딪히고 피나고 여기 있다 저기로 쾅 부딪히고 막 이런 현상이 와요. 근데 이제 자기 엄마가 뒤늦게 이 유전병이 발현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죠. 그래서 이 병 자체가 막 저절로 춤을 추다가 움찔움찔 막 이렇게 움찔거려. 그러다 마지막엔 정신까지 나가요. 브레인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뇌를 벌레가 파먹은 것처럼 완전히 한 분야가 다 나가고 없어요. 아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를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뼛속 깊이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지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한 명이 어머니나 아버지 한 명이 유전병이 있으면 자식에게 갈 발병할 확률이 50%래요. 네. 그 낸시에게는 언니가 있었어요. 앨리스라고.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자매가 자기들 둘이는 어머니가 헌팅턴 병이 있으니까 유전자가 있으니까 자기들한테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만 해도 무슨 검사라는 게 없던 때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자식에게 유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아이를 낳지 말자라고 둘이서 약속을 해요. 23살에. 아이를 아예 낳지 말자. 예, 그러는데 이제 미리 얘기를 하자면 언니는 괜찮은데 바로 이 낸시 박사가 엄마한테 유전을 받아갖고 유전자, 그 헌팅턴병 유전자가 자기한테 와 있어요. 아직 발현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거나 그 유전자상의 문제로 발생하는 좀 전문 용어 하나가 있는데 상염색체 우성이라 그래. 부모, 아버지, 엄마 다. 아버지와 엄마 양쪽에 다 유전자에 그 헌팅턴 병의 유전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중에 유전자를 한 개만 물려받아도 하나만 물려받아도 유전자 형질이 발현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겁나는 일이고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러면은 이 병에 걸리는 순간 경련이 일어나고 온몸에, 그리고 막 사지다리가 막 지멋대로 비틀려지고 내 의지와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막 움직여지고 막 튀듯이 하고 막 이래요.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춤추는 것 같다 그래서 무도병이라 그래. 무도회 하잖아. 그래서 헌팅턴 무도병. 아예 이게 병명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단어 하나를, 이 유전자병 하나를 듣고 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정말 인류에 엄청나게 기여를 하게 되는 일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이제 들으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 가보시자고요. 그래서 이 무도병에 걸리면 기억력도 없어져요. 기억력이 그냥 깡그리 다 사라져. 예. 그리고 기억하기도 어렵고 우울해져요. 당연하겠죠. 온몸이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뭔 기분이 좋겠어요. 그쵸? 거기다가 공격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요. 내가 공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브레인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막 공격적인 걸로 바뀌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음식을 삼킬 수가 없어요. 음식을 삼키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짱 말라가지고 몸무게가 팍팍 줄어. 그래서 그냥 꼬챙이처럼 말라가. 예, 이렇게 해골 남듯이 그렇게 돼요. 보통은 치명적인 질병을 진단받으면 좌절하거나 그 심하게 삶의 의지가 확 꺾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낸시 박사는 자기의 전공을 바꾸어서까지 자기의 일생을 자기 엄마의 그 유전자병을 보면서 헌팅턴 유전자 찾는 일에 전 생애를 바쳐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 지난한 일인지를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엄마에게 이 병이 발현됐을 때 아버지, 엄마는 이혼한 상태예요. 예. 아버지, 엄마 이혼한 상태이고 딸과 엄마가 같이 살고 있는 상태인데 엄마에게 이 병이 발현이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아내가 전 부인이 헌팅턴 유전병이 나타났단다라고 하는 말을 딸들로부터 전해 듣고 나서 그때부터 이 전 남편이 이혼을 했지만 비록
전초와 두 딸을 위해서 딸한테도 유전이 됐을 수 있으니까 검사는 못하던 시절이니까 유전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그분이 97세라나 뭐 그래요. 이 아버지가 젊은 날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이 전 부인과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이 남자가 전 생애를 바쳐서 이 헌팅턴 유전자를 찾아내는 데에 전 생애를 바쳐요. 이 남편이. 이 정도는 돼야 사람 아니야. 이분이 원래 변호사를 하다가 이름이 밀턴이라는 남자인데 변호사를 하다 자기하고 그게 법이 잘 안 맞아. 그래서 정신과인가 뭐 의사 그쪽으로 공부를 바꿨다가 아내에게 이런 병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벌기 위해서 다시 변호사로. 그래갖고 막대한 돈을 벌어요. 능력이 이제 있겠지. 그 다음에 자기 딸들을 위해서. 예. 그래가지고 돈을 막 벌어가지고 과학자들을 모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는, 왜냐하면 세상에 전혀 헌팅턴이 뭔지를 듣도 보도 못한 말이니까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고 남에게 듣게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학회를 열어요. 아버지가 돈을 주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계속 학회를 열고 과학자들로 하여금 유전자를 찾아낼 수 있는 그거를 후원을 하면서 계속 지원을 하는 거예요. 낸시의 엄마의 외삼촌이 3명이 있는데 외삼촌 3명도 다 헌팅턴 유전자병으로 다 먼저 세상을 떠요. 다 앞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자 찾기에 나섰기 때문에 유전자 사냥꾼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자기가 걸어온 일생에 연구했는 그 과정을 다 기록했는 것이에요. 너무 감동이고 제가 이 책 읽으면서 2-3번을 울었잖아 또. 눈물이 많아가지고. 보통 일이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마을에 헌팅턴 유전병을 앓는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아간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낸시가 그 베네수엘라로 날아가요. 예, 날아가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는 헌팅턴 병을 안 앓는 사람이 비정상인 거예요. 거의 다 마을 전체가 다 그 병으로 막 온몸을 막 이렇게 가누질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 중에 유전자가 발현되지 않은 사람이 어쩌다 한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여기는요. 그래서 이제 낸시 박사는 뭐냐면은 과학자들도 데려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원들을 데려가서 일단 피 검사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혈액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체혈을 채집을 해서 이해를 시켰겠지, 이제. 그래서 도와주고 협조를 하니까 체혈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거지.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이걸 받아서 검사를 하는,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원자들도 만들어지고 엄청난 후원이 계속 뒤따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까지도 헌팅턴 병이 무엇인지 전혀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이름도 몰라요. 자, 그러는데 세계적인 의학 유전학자들이 10년간 여기 매달려서 연구를 하는데도 못 찾았어요. 발견을 할 수가 없어. 도무지가. 그런데 10년 지나면서 바로 1993년에 드디어 헌팅턴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찾아내게 돼요. 이 유전자를 찾는다는 일이 얼마나 이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엎는 일인지를 우리는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모르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치료 방법은 없어요. 네, 유전자병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치료 방법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자, 그러니 아직까지 치료 방법은 찾아지지 않았지만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헌팅턴 유전자 발견을 위한 프로젝트 덕분에 이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이 아버지하고 딸 낸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과학자들을 후원을 해주고 또 후원금을 받아서 계속 지원하고 하면서 어떤 거를 알게 되냐 하면은 수많은 다른 종류의 유전자병을 또 알아나게 돼.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헌팅턴 병이라는 유전자를 찾기 이전에 이미 수많은 유전병이 더 먼저 발견이 돼. 그 중에 뭐가 있게? 알츠하이머. 알츠하이머를 일으키는 유전자도 이때 발견하게 되고, 루게릭병 들어보셨죠? 영국의 우리 그 천재 물리학 박사, 스티브 호킹 박사, 그죠? 루게릭병이시잖아요. 루게릭병도 이거 연구하면서 이거 연구 중에 나타나게 돼. 그리고 혹시 코끼리 인간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코끼리 다리처럼 막
유전자병 막 불어나는 거.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런 환자가요. 네, 이런 병. 그리고 낭폭성 섬유종이라 그래서 그거는 이 대장이나 어디 이런 곳에 폐 뭐 이런 데에 그 섬유종 생기는 거. 이런 것도 다 유전병이더라고요. 이런 무수한 14개가 넘는 유전병을 이거 하나 검사하다 다 발견하게 돼.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헌팅턴 병이라고 하는 이것을 발견을 못하게 됐던 그렇게 오랜 10년간 그 많은 사람의 피를 체열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거를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냐 하면요. 사람들은 각자 다 그대나 나나, 그죠? 우리 학생이나 나나 다 DNA가 있잖아요. DNA 사다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게 총 몇 개냐면 30억 개예요. 여러분, 30억 개. 그런데 DNA 한 개가 몇 메타인지 알아요? 하나가 2메타예요. 한 개가 2메타인데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DNA가 몇 개라고? 30억 개. 그러니까 이 30억 개를 한 개에 2메타씩 되는 걸 30억 개를 늘어놓으면 어디까지 간다? 명왕성까지 갈 수 있대. 이 길이를 상상을 해보시라고. 30억 개가 넘는 그 DNA 안에서 이거 하나를 어떻게 발견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10년 동안을 그렇게 피를 찾아 뭐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그거 하나 발견하기가 그렇게 어려웠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건 몇 년도에 발견했다고요? 그렇지. 1993년에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자, 그런데 아버지 쪽에서 유전자를 받게 되면 어릴 때 일찍 발현이 돼요. 아니, 근데 어머니 쪽으로부터 유전이 되면 좀 늦게 발현이 된대. 그래서 30대, 40대 내지는 어머니한테 발현되면 50이 넘어서 발병이 돼. 50대 넘어서. 예. 그래서 발병 자체가 늦은 나이에 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한테 발병이 되면 일찍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낸시가 그 연구를 계속 해나가면서 해나간 이유가 뭐냐. 이 유전병을 세상에 알려야겠다. 그리고 유전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낸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과학자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하자 이 헌팅턴 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자기 병을 숨기지 않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숨어서 지내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병명도 몰랐고. 헌팅턴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거는 1895년이던가 제 연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때에 이 의사가 있어요. 그 의사가 최초로 헌팅턴 그 병을 발견을 하게 돼.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 미국은 왜 나쁜 병, 좋은 병 관계없이 그 사람 발견한 그 사람 이름 다 갖다 붙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헌팅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숨어서 지냈고 그 다음에 가족들은 다 무슨 죄인인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숨어 지내니 세상에 드러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죽는 날까지 고통만 받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낸시 박사에 의해서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지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히려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안도감을 가져요. 그리고 그 유전병을 바라보는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기 시작해요.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나만 이 병에 걸린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는 자신들이 세상에서 유일한 헌팅턴 병 가족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사회에서 격리된 것처럼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한테서 말도 한마디 삐끗을 못했는데 말할 수 있게 됐어. 드러내지게 됐어.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더욱더 드러나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에 굉장한 역할을 한 거죠. 병을 치료할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다 하나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순간 우울해지거나 조바심을 내거나 답답해하거나 자살 충동을 느낄 때 멈출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알려진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숨겨놓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도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15세기 말인가 중세기에도 막 이 헌팅턴 병 걸린 사람이 거리에 나와서 무도병이 걸려서 막 춤을 춰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멈출 수 없는 이 춤을 추면서 이게 잠을 자야지 멈춰요. 수면 시간에만 멈춰 있어요. 잠을 안 잘 때는 점두룩 지멋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이 막 거리에 나와서 춤을 춰대는 이 무도병이 있으니까 뭐냐면 악마한테 덮어 씌웠다. 그 당시엔
그때 뭐 과학이라고 하는 게 뭐 발견되지도 않았을 때고 뭐 검사할 방법도 없잖아요. 예. 그래서 악마한테 덮어씌웠다, 마귀가 덮어씌웠다, 저 집안에는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다, 막 이런 거를 갖다 다 뒤집어 씌우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사람들 앞에 더 드러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15세기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5세기면 그로부터 지금 1993년까지 460년인가 그래. 한 500년 사이에 발견된 거예요, 이게. 그 전에 전혀 발견되지 못했던 이 유전자, 발견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연구하려면 돈이 어마어마 드는 거예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연구할 수도 없고, 그렇죠? 답이 없었던 거지. 그런데 거의 500년의 세월 만에 이 유전자를 찾아내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가 헌팅턴 병에 걸렸다는 걸 아는 순간 운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치료가 없대. 치료 방법이 없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치료 방법이 없다 그럴 때는 받아들일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운명적으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또 한 가지는 자신과 가족이 겪는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다른 이가 겪게 될 수도 있고 겪을지도 모르게 될 미래. 그렇죠?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예방하거나 덜 힘들게 하거나 덜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알려지게 되면. 그런 것에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발견해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아이가 있어요. 남자아이. 2살에 얘가 발병을 해. 2살에 발병했다는 건 아버지로부터 유전자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아버지한테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와 엄마 양쪽에서 얘는 다 받게 돼. 두 분 다 부모님이 두 분 다 헌팅턴 유전자가 있었다는 얘기지. 2살에 발병해갖고 얘가 11살에 세상을 떠요. 11살에 죽는데 사망한 엔젤이라고 하는 이 남자아이. 이 소년의 DNA, 바로 얘 피검사를 했어요. 이 아이를 피검사를 하면서 이 집에 가게도, 그 집안의 부모님과 함께 가게도 친척까지 해서 피검사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얻어낸 것에서 바로 유전자를 찾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주고 죽은 애예요. 엔젤이라는 애가. 네. 그러니까 유전자가 어디에서 망가진 건지 30억 개가 넘는 명왕성까지 뻗칠 정도로 간다고 하는 이 DNA의 길이를 거기서 도대체 어디에 얘가 박혔는지를 어떻게 찾냐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낸시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유전자 하나를 찾는다는 일은, 병난 유전자 하나를 찾는다는 일은 이 80억 인구 중에 40억 인구, 그 가운데 범인 하나를 놓고 그 범인을 40억 인구 중에 무작위로 찾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 와닿죠. 기가 막히죠. 그 정도로 찾기가 어려운데 이 엔젤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 아이의 DNA에서 발견을 하게 돼요. 유전자의 위치 찾아내는 데에 실마리를 제공하고 죽은 아이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공헌한 거는 인류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야. 이 아이가 공헌한 것은. 그 감사해야 될 일이. 정말 그것이, 그러니까는 그걸 읽으면서 이 아이의 고통을, 걔가 11살이 될 때까지 이 몸뚱이를 가누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먹을 수조차도 없고, 응? 뼈만 앙상하게 남고, 그 꼬맹이 애기가 그 고통을 거의 9년 넘게 10년 가까이 앓다가 세상 뜬 거잖아요. 그러니 오늘의 온전한 내 자신의 이 신체 구조를 떠올리면서 그것으로 고통받았던 그 한 아이의 인생, 그리고 그 아이의 삶의 죽음까지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아이가 남겨놓은 이 혁혁한 공은 정말 이 세상에 대보살이나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역사의 원력을 남겨놓은 게 아니겠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어요. 세상에 원을 남긴다, 원력을 남긴다, 원력을 실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경전에 있는 몇 마디의 말씀 갖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뭐 남한테 자비심을 행하네 이렇게 돼서 되는 일이 아니라 실제 내가 겪고 있는 고통, 실제 내가 겪고 있는 쓰라림, 이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고통을, 그걸 통해 내가 인류에 무엇을 기여하고 가는가. 이게 엄청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일과 관련해서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다큐를 하나 보게 됐어요. 그 다큐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인이 만들었는데 그 다큐에 이 30살의 이제 30살 남자인데 다큐 영화를 자기가 찍어요. 본인이. 근데 이분이 뭐냐? 이분의 엄마가 헌팅턴 병이에요. 근데 엄마가 너무나 미인이에요. 그 옛 사진을 보여주는데 진짜 너무너무 그 어머니가 빼어난 미인이야. 근데 이 어머니가 헌팅턴 병이 발현이 되면서 하루 종일 집을 굴러다녀요. 막 이리저리 굴러다니면 여기 부딪혀 피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거를 그대로 카메라를 받치고 이제 가끔 어머니의 모습이 굴러다니는 모습이 보이도록 하면서 자기가 앉아서 직접 본인이 얘기를 해요. Mother, dear mother, do you feel the pain as it works its evil, destroying your brain? I helplessly stand and look in your eyes, see thousands of souls who have given their lives just to dance the Huntington's dance. Once you are stricken, you ain't got a chance. You can't run away and you can't make a stand. When will it end, the Huntington's dance? And so you have taken another. 30살에 이 사람이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자기 여동생인지 하고 같이 갔는데 여동생은 발현이 아니 유전자를 안 받은 것 같고 이 30살 먹은 이 남자가 어머니로부터 자기한테도 헌팅턴병 유전자가 있어요. 그거를 병원에서 그 내용을 이제 듣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런 유전자가 있다는 발표를 들을 때 그때 이 사람이 거기서 그냥 당연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을 흘리죠. 근데 제가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예, 그러고 이제 막 울고. 근데 이미 유전자병이 왔으니 어떡하겠어요. 이건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나중에 자료를 뒤져봤더니 올해 55살인가 그래. 이미 50대가 넘으면서 엄마로부터 유전이 왔기 때문에 30살에 유전자가 있다는 걸 발견했는데 50대 넘어서 발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헌팅턴 증상이 와요. 근데 이분이 가족과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진솔하게 카메라를 통해 보여줘. 그리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헌팅턴 병을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카메라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자기에게도 언젠간 발현되게 되어질 것을 마음을 정리해 가는 거죠. 정리하고 준비해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카메라를 통해서 준비해 가는 거예요. 자기한테 미래에 발현될 거니까. 예. 그 준비해 가면서 어머니가 막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자기가 케어를 해요. 그런 엄마를. 근데 그 헌팅턴병 걸려서 점두로 굴러다니는 그 엄마를 케어하는 이 아들의 모습이 정말 너무 위대해요. 그냥 보현보살이라 이름 붙여주고 싶을 정도로.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 우아하고 위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정신력을 지닐 수 있지? 라는 생각이 올 정도로 그냥 보는 것 자체 그 사람의 표정과 담담하게 말해가며 자기 안에 고통을 삭혀가면서 이 눈빛과 그게 그냥 그대로 그 사람이 뭐 불교를 만났겠어요? 부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겠어요? 네. 근데 그 어머니를 케어해가면서 그 사람의 하나하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저한테 가슴에 깊게 와닿았어요. 정말. 그렇게 병의 심각성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양가 감정 사이에서 얼마나 고뇌했겠냐는 거지, 이 젊은이가. 그래서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하고 난데 자기도 미래를 준비해 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 뭐냐면 자기와 같은 병을 앓게 될 사람들. 자기 엄마를 통해 자기를 통해 앞으로 병을 앓게 되고 지금 현재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요. 그리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좌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는 병을 그대로 수용하고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 갖고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한테 힘이 되어주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냐면 이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화장을 했더구만. 화장을 해서 어머니의 뼈가루를
이제 아름다운 산에 가서 뿌려요. 산에 가서 뼈가루를 막 뿌리면서 그녀가 바람과 함께 날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두 마디가 정말 가슴을 치더라고.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 점도록 지멋대로 막 돌아다니며 춤을 추던 엄마의 고뇌가 끝났잖아요. 그녀가 바람과 함께 날아가길 바라고 어머니는 이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 마지막 다큐에 이제 쫙 이렇게 나와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이 주는 메시지는 세 가지예요. 첫째, 헌팅턴 병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라. 병을 마주하라. 그리고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가 있어. 왜 이겨나가야 되나? 두 번째가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지지 그룹에 참여를 하라. 참여를 통해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결하라.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도움을 주어라.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다음 세 번째가 삶을 준비해가라. 최대한 활용하라. 자기가 30대 때 발현됐다는 걸 알게 됐잖아. 근데 유전자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왔잖아요. 지금 이미. 검사를 그때 했다는 것 뿐이죠. 그렇죠? 그런데 50이 이제 넘어서 발현되는데 이게 발현되기 전까지 준비하라.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어떻게 마음 준비를 할 것인지. 그러면서 전 세계 헌팅턴 병을 앓는 커뮤니티의 모토가 있대요. 이 모토는 여러분에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어. 최악을 대비하고 최선을 희망하라. 너무 멋진 말이잖아. 최악을 대비해. 최악이 올 거니까. 그렇지? 최악이 올 건데 그 최악을 대비하라. 예. 그리고 최선을 희망하라. 이 최선을 희망하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저는 불교의 원력과 같다고 봐요. 이 말이 뭐겠어요? 자신의 삶을 미리 준비해가고 적극적으로 모든 연구에 참여해주라는 거지. 왜? 자기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검사 대상이 되어줘야 되잖아. 나 한 사람이 검사 대상이 되어주면 되어줄수록 과학은 의수를 찾아낼 것이고 발견해낼 거니까. 누군가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기여할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나라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되는 거지. 그것을 끝까지 하라는 거지. 그게 바로 희망을 주는 거라는 거지. 자기의 병이 누군가에게 완치될 수 있는데 기여될 수 있는 것에 말하자면 희망을 주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누군가를 위해서 이 병을 바치라는 거지. 말하자면 이 질병을 공양 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음 정말 여러분 가지실 수 있겠어요? 어때? 어떤 것 같아요? 세상의 고통을 덜어내는 데에 자기의 질병이 쓰여져야 한다. 이게 바로 최선을 희망하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병원에 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병원에 들어가 있고 의사가 이 사람을 계속 매일 체크해요. 그 체크하는 검사하는 게 그 영어로 비디오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미 몸은 쇠약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리는 말라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안정된 자세와 안정된 그 마음으로 안정이 되겠어요, 사실? 그런데 진짜 명상을 몇십 년을 한다고 그렇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연한 눈빛으로 오직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그 운명 앞에, 운명이 나를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이 사람은 운명 때문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런 운명이 내게 왔어? 그러면 이 운명을 내 선에서 한번 끝내보지 라는 자세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연구의 대상으로 자기 몸을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자기에게 닥쳐오고 있는 헌팅턴 병에 그 질병이 오고 있는 그걸 하나하나 지켜보는 거죠. 의사와 함께. 제가 서울대학 병원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지도법사로 있을 때 1986년도인가에 우리나라에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이 김포공항에 처음으로 도착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갖고 바로 서울대학병원으로 그 환자가 이송돼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법사로 있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엔 에이즈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이에요. 에이즈가 뭔지도 모르고 에이즈가 걸리면 뭐 옆에만 가도 감염되는 줄 알고 모두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벌벌벌벌 떨던 시대예요. 제가 그때 병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가 병원으로 들어왔는데 모든 의사들도 간호사도 다 겁날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요. 의학적으로 검사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환자는 들어왔으니 병원이 안 받을 수 없고 국립병원이니 서울대병원으로밖에 올 수가 없고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는데 워낙 오래돼서 8층인가에 들어온 걸로 알고요. 그 사람이 입원했는 그 병동 이쪽 전체를 다 비웠어요. 다른 환자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런데 그 사람이 있는 병동에 의사나 간호사가 누군가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인하고 딸이 있는데 부인과 딸이 아예 병실에 못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86년이야. 1986년 86년도인데 지금 어때요? 요 짧은 시간 안에 에이즈 지금은 간단히 치료하는 병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밴드 그룹이 있는데 퀸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퀸 밴드 보헤미안 랩소디. 제가 그 그룹을 되게 좋아하는데 프레디 머큐리. 예, 프레디 머큐리가 바로 에이즈에 걸렸잖아요. 에이즈로 죽어요.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음반 어마어마하게 팔려 나가죠. 그 사람이 남겨놓은 거의 모든 재산이 에이즈 치료 퇴치하는데 연구비로 다 쓰여져서 결국은 해내잖아요. 누군가가 후원하고 기여하고 그 병이 알려지고 드러나고, 그렇죠? 드러나고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고통을 덜어내는 일이다. 그 고통을 덜어내는 데는 한순간 된 것이 아니다. 시루떡 앉듯이 켜켜이 그런 세월을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헌팅턴 병을 통해서 알게 된 게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 누군가가 들어준다는 것, 누군가가 그 병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나누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그 고통을 훨씬 가볍게 해주는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 안에 헌팅턴 병을 포함한 유전자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수십억의 인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포함해서 그분들 모두는 자기 자신의 질병을 통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통해 미래 세에 오게 될 미래의 후손들에게 이 질병의 끈앞을 끝낼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시다. 그런 분을 대보살이라 한다. 불가에서는. 대보살은 다른 게 아니다. 고통을 덜어내주는 것이다.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반푼어치라도 가볍게 하기 위해 진심으로 관심 갖고 진심으로 알아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질병을 앓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질병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기를 내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도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 일주일 내내, 이번 주 일주일 내내 그 생각으로 여러분 앞에 이제 이야기를 오늘 와서 나누기로 또 생각했지만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적어도 우리는 각자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올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이 나 힘들어 하고 내 속에서 푹 빠져 사는 게 아니라 나의 고통과 어려움이 이 세상의 고통을 더는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내가 나의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보여주고 발현시킬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대보살의 향심을 일으킬 때 과연 내가 인류에 나의 고통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 될까, 이거를 고뇌하는 게 불자가 아닐까 하는 거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였습니다.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